등산도 골프도 아닌데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의 비밀. 은퇴하고 나면 다 비슷할 거라고들 생각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 가고, 날씨 좋으면 골프 치고, 점심 먹고 나면 TV 보다가 낮잠 자고.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처음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다가도 12년 지나면 슬슬 말수가 줄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등산도 골프도 아닌데 유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면 꼭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넌 은퇴하고 더 바빠졌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길래 그렇게 얼굴이 밝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주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은퇴를 쉬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기로 받아들였다는 것, 딱 그 차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전환이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돈 얘기부터 합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은 어디에 굴릴까, 의료비는 감당될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한 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건 다른 쪽이에요.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섭더라.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회사만 다녔더라. 3040년을 조직의 시간표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루하루가 공허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핵심은 돈 이후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누구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루 중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례 회사에서 하던 일 크기만 줄였어요. 김씨 66세는 대기업 구매팀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대요. 여행도 다녀보고 골프도 쳐봤는데 금방 질렸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평생 하던 게 이건데 왜 완전히 끊어야 하지? 그래서 중소기업 몇 곳에 자문 형식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 23회 하루 3시간 정도. 월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좋더라. 지금 김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바쁜 은퇴자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역할이었죠. 사례 취미가 일이 되니까 은퇴가 안 무서워요. 이씨 63세는 퇴직 5년 전부터 사진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호회 활동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맡게 됐어요. 주민들 사진 봐주고 전시회도 같이 준비하고 가끔 소풍도 갑니다. 회사 다닐 땐 항상 평가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이 씨는 스스로를 강사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쑥스럽다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선생님입니다. 은퇴 후 삶이 풍요로워진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혼자서만 하지 않고 사람과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약속이 많아지니까 외롭지 않아요. 박씨 68세는 은퇴 후 제일 먼저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걷기 모임, 독서 모임, 마을 봉사까지. 처음엔 귀찮았죠.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 지금 박 씨의 달력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빽빽합니다. 생일 모임, 봉사 일정, 정기 모임까지. 은퇴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사람 만나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박 씨는 반대입니다. 관계를 생활의 중심에 둔 선택이 결과를 바꿨죠.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은 생활 설계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완전히 쉬려고 하지 않았다. 작아도 꾸준한 역할을 만들었다.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을 택했다. 은퇴 후 삶은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미리 연습하고 조금씩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이미 시작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등산이나 골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될 때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의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매일 할 얘기가 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난다. 내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으로는 왜 이런 은퇴 생활이 실제로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즉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짚어주는 부분이 가장 설득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이 아니라 뇌과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 할 일 있는 은퇴가 몸과 마음을 살릴까? 사람이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생활비보다 뇌 사용량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싫든 좋든 매일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람을 상대하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런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뇌가 이 상태를 휴식이 아니라 퇴행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뇌를 써왔느냐가 노년기의 인지 기능을 좌우한다는 개념이죠. 실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새로운 역할이나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가만히 쉬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자극도 없는 휴식이 길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세 사례처럼 크기가 작아진 일 사람과 연결된 취미, 정기적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뇌에 주는 최소한의 생존 신호거든요. 인간은 쓸모있음을 느낄 때 가장 안정된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죠. 자율성,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유능감,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느낌. 관계성,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 은퇴는 자율성은 늘어나지만 유능감과 관계성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은퇴하면 자유로운데도 허전한 겁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작은 역할이라도 맡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김 씨가 자문일을 하며 밝아진 이유도, 이 씨가 사진 강의를 하며 살아나는 이유도, 박 씨가 모임에 적극적인 이유도 전부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우울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수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시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런데 노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의미를 느끼며 사느냐다. 실제로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건강 수명을 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요인 중 상위에 항상 등장하는 게 규칙적인 사회활동, 목적 있는 일, 정서적 교류입니다. 운동이나 식단만큼이나 아니, 어떤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요소들이죠. 특히 은퇴 후 35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이 굳어지는데 이때 집 중심의 생활로 고착되면 회복이 어렵고, 이때 바깥 활동과 역할을 만들면 그 흐름이 1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가 아니라 은퇴 전부터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삶의 질문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은 운이 좋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준비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돈 말고 뭘 하면서 시간을 쓰고 싶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공간은 어디인가? 혼자 말고 누구와 이 시간을 나누고 싶은가? 이 질문을 피한 채 맞이하는 은퇴는 길고 막막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서툴게라도 답해본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살아있습니다. 등산도 골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사람 역할이 있는 은퇴는 과학적으로 봐도 분명히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자연스럽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